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활기차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조세 개념부터 해서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 관계 전까지 이제 내용을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배웠던 것이 조세 개념, 조세 분류, 용어, 납세무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 시간 말미에서 했던 납세의 절차는 좀 최근에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 자료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정리하기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 이때 의무라는 건 뭘까?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 의무라든가 아니면 납부 의무를 말하는 거죠. 신고나 납부 의무. 자, 이러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고 그 기한을 지나서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더 그러면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힌트가 있죠. 가산이라고 하잖아요. 가산.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뭘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정답은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가산세. 우리 가산세 배웠었죠? 그러면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신고일 때는 10%, 무신고일 때는 2배인 20%, 부정과소, 부정무신고일 때는 우리가 4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의 2배, 20%의 2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뭐 허위 계약서를 썼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이 됐을 때 더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세금 구조를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수당 계산이 돼서 가산세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징수는 우리가 이제 고지납부하는 거죠. 보통징수는 우리가 고지납부하는 걸 말한다. 고지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고지를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아니면은 매각하거나 청산할 때 들어가는 이런 일련의 비용을 우리가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하고 유사한 표현은 뭐였냐면 얘는 바로 원천징수라는 개념이죠. 원천징수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우리가 원천징수, 지방세는 우리가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세율은 뭐였죠?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을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한 기본세율을 표준세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하고 징수무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다 합쳐서 우리 세법은 납세자라고 얘기한 거죠. 납세자. 그러면 납세자 안에는 납세무자, 징수무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납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징수무자는 뭐냐면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거두는 자를 징수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은 방금 좀 설명드렸던 거죠.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통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상 적용해야 되는
세율. 이걸 뭐라고 했었죠? 자, 정답은 네, 바로 표준세율이 되겠습니다. 표준세율. 방금 우리 정리했었죠. 그다음에 보통징수는 무슨 납부라고요? 지방세 고지납부를 우리는 보통징수. 체납처분비 뭐라고요?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특별징수 뭐라고요?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일정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지방세를 떼면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하고 징수무자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납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납세자. 자, 그래서 납세자. 방금 나왔네요. 납세자. 자, 납세자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납세자는. 납세자에는 우리가 납세무자하고 플러스 징수무자를 말한다. 자, 납세무자 플러스 징수무자를 말한다. 징수무자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입니다. 재산 압류하고 보관하고 매각할 때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매각할 때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얘는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해요.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지방세를 징수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할까요? 무슨 징수? 그렇죠.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특별징수. 네, 특별징수.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작성해서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그러면 고지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 이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그렇죠?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주 말미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납세매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납세매 절차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납세무가 발생하는 절차가 있고 기억나시죠? 납세무가 확정되는 절차가 있고 납세무가 사라지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절차를 성립 절차다라고 합니다. 성립 절차. 그렇죠? 성립. 그럼 성립이 된다는 거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세액 계산을 할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납세매 성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성립된 자료를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하는 것을 확정된 세금을 납부등을 통해서 사라지게끔 하는 것을 소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납세매 성립 시기는 자, 먼저 취득세입니다. 그러면은 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까요?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자, 얘는 바로 언제 성립하죠? 취득하는 때. 맞습니다. 취득. 그 취득이라는 것은 뭐 아파트를 분양받은 때 아니면 뭐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은 때 이런 걸 다 취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취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취득세 친구가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취득한 것을 우리가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공적인 장부에다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그러면은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는데 뭐 면허분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바로 등록분이 되겠습니다. 등록분 면허세. 그러면 등록분 면허세는 등록하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홍길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를 말한다. 홍길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말한다. 그래서 취득한 것을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취득한 것을 등기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는 요 지역 자원시설세랑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납세매 성립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 재산의 보유를 우리는 따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해요. 과세 기준일. 그러면 과세 기준일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시점이 된다. 매년 6월 현재 시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 기준이 된다.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매년 6월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내라. 이것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합니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죠. 즉, 이 토지가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의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무자 등의 이런 과세 요건, 과세 요소가 결정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가 갑이 되는 것인지 을이 되는 것인지 병이 되는 것인지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몇 월 며칠로 보겠다? 6월 1일 시점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건물 등이 있으면은 자, 이런 건물에 화재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방차가 이제 출동해가지고 이제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렇죠? 불을 꺼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세금을 매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소방시설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 유익을 얻는 이런 건물 소유자한테 세금을 받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 기준일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지하수, 지하자원. 지하수, 지하자원은 어때요? 이 캐야겠죠. 캐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채취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요 재산세인 납세무자가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자가 내는 세금을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의 성립 시기는 6월 1일 현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6월 1일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과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다 있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자, 여기서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 등의 사업소득세, 땅을 팔고 집을 파는 양도소득세 등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세, 이때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자,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해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런 국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은 언제냐? 그럼 소득세는 뭐가 있어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뜻이군요. 언제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얼마를 벌었니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 기간이 끝나면 납세만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개인의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바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얘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죠. 얘는 부가세입니다.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요 부가세니까 얘는 우리가 독립세를 따라가는 거죠. 독립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독립세인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본세가 바로 독립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얘는 뭐였냐면 주민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종로구, 뭐 대구의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구에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주민세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민세는 이 주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에 살고 있다가 송파구로 이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종로구에 살고 있다가 대구 수성구로 이사 간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민세는 어느 관할구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과세 기준 날짜가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얘도 과세 기준일로 갑니다. 얘도 과세 기준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과세 기준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기준 날짜가 몇 월 며칠?
7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죠. 7월 1일 현재.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额성립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를 냈던 분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바로 지방소득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매 확정입니다. 자, 납세매 확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액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납세매 확정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통해서 세액이 계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확정이다라고 얘기해요. 확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확정하는 방식은 얘는 신고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지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목을 주고 이 세금의 유형이 신고냐, 이 세금의 유형이 고지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취득하는 자가 등록받은 자가 고지일까요, 신고일까요? 예, 얘는 바로 신고납부였죠. 예, 신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토지 소유주인, 지주 등한테 고지서가 발생이 돼요. 고지서가. 네, 그래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바로 보통징수, 부가가세, 즉 고지서가 발생이 됩니다. 고지납부예요. 고지납부. 고지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고지가 원칙이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고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세. 자, 우리 국세에서는 부가가세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는 정부부가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부가?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다만 얘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지납부로만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즉 고지납부가 원칙인데 얘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차후에 종합부동산세 시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입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입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입법이 됐을 때 이 세금이 원래는 처음에는 신고제였어요. 신고제. 근데 신고제였는데 이걸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막상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신고를 하기가 애매한 거야. 신고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고지납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세액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지 신고할 거 아닙니까? 재산세 그냥 뭐 고지서 날라오는 대로 그냥 갖다 여러분이 납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계산해 가지고 다시 재계산해서 신고하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다음에 정부 부가로 개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뭐 납세무자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능력이 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능력이 있잖아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지금 이거 종합부동산세 신고하려고 회계팀에서 인력 다 뽑아가지고 다 신고할 준비해놨는데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돼서 이게 애매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원칙은 정부 부가. 이해하시겠죠? 다만 신고를 선택하고 싶으면 신고를 선택해라. 대신 책임은 당신이 지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짬뽕이 된 거죠. 짬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난맥이 있었던 것이죠. 네. 자, 하여튼 안타까운 그런 세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 있고 이런 개인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임대 관리하다가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양도소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얘는 뭐가 된다? 자진 신고가 된다. 그렇죠? 얘도 신고 납부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면 소멸이에요. 납세면 소멸은 확정된 세금을 사라지게끔 하는 거죠. 확정된 세금을 사라지게끔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납세면 소멸입니다. 소멸에는 소멸되는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바로 납부, 그다음에 충당, 그다음에가 부과의 취소, 그다음에가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고요. 그다음에가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납, 충, 부, 재, 소. 납충부재소가 있겠죠? 납충부재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납세면 소멸인데, 자, 보시면 납세면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과의 취소가 되면 부과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되는 건데, 자, 바로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부과권에 바로 뭐가 있냐? 얘는 철회가 있습니다.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송달서라고 합니다. 그럼 법원이나 과세관청에서 서류를 보내줘요. 근데 서류를 보내줬는데 그 송달 고지를 철회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또는 그 법인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고지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재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과권의 철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 자, 법인의 합병은 A 법인과 그다음에 B 법인이 있는데 이것이 A B법인이 되는 거야. B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법인이 없어지고 A 법인이 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인을 우리는 합병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B 법인을 피합병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합병 법인이 되는 겁니다. 합병 법인. 네, 합병 법인. 자, 그러면 합병 법인에게 피합병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의무가 승계가 되는 거죠. 승계가 된다. 승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자에 뭐가 있냐? 납세자에 바로 사망.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아버지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 딸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돼서 얘는 승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딸이 내는 건데 아들, 딸은 바로 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이 자산과 부채는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승계. 그러면 세금도 승계된다.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자. 제척기간 좀 어려운 용어였지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요 사유에 따른 제척기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제척기간은 우리가 민법에서는 우리 지금 배우시는 민법에서는 제척기간은 형성권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형성권. 그럼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왜 이런 개념이 필요했었냐면, 자, 세무조사를 매년마다 사실을 하면 좋지만 A부터 Z, E, Z까지 모든 사업자를 다 세무조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여기 세무조사, 그 다음 기는 여기 세무조사, 그 다음 기는 여기 세무조사. 그러면은 저기 있는 법인은 법인 중개사무실은 한 진짜 몇 년 지나야지 세무조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텀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우리가 세금이 혹시 누락이 있었는지, 이 중개사무소가 세금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체크해보고자 이런 얘기예요. 체크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락 사실을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조사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시키겠다. 그러면 이때 부과를 강제로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과권이라고 합니다. 이 강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방의 의사표시를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성권. 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다. 그랬을 때는 얘는 몇 년이 되느냐. 얘는 10년이 됩니다.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가 됐을 때는 7년이 돼요. 7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라는 것은 단순 누락이죠. 단순 누락. 자, 단순 누락 등이 됐었을 때는 얘는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고 7년, 사기 등 10년.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가 되겠는데 특히 이 부담부 증여에 따른 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간을 아주 넓게 잡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생겼을 때는 15년까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신고가 됐을 때도 15년이 돼요. 무신고가 됐을 때도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0년, 여기는 뭐 7년, 여기 5년 이렇게 무신고하고 사기 등을 구분해 놨는데 상속증여세, 상정부가 되죠. 상정부. 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얘기 했었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효는 말 그대로 시간의 효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의 효력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거. 시간이 지나면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면 내 권리가 얻어지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배웁니다. 취득시효. 그래서 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시효, 소멸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국세나 지방세는 국세는 5억 미만,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고 그 다음에가 5억 원 이상의 국세나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년이고 얘는 10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척기간,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또 민법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봤습니다만 납세매 절차는 우리가 성립 절차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확정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절차가 있다. 이게 키워드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에서는 우리가 4가지 과세 요건이 갖춰지는 거, 충족되는 것을 우리가 성립. 그 다음에 세목별로 성립 시기가 있었죠. 네, 이 시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가 결정이 되면 세금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주고 세금의 종류를 주고 이 세금이 신고냐, 이 세금이 고지냐를 따져보는 것이. 그래서 자진신고, 지방세 고지는 보통징수, 국세 고지는 정부부가, 그다음에 확정된 세금을 납부등을 하면 소멸하는 거죠. 소멸의 원인에는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이 있다. 그래서 얘는 납충부재소가 있다는 거죠. 납충부재소. 그래서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이 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세금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시효. 그래서 시효가 지나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멸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챕터 3장으로 갑니다. 챕터 3장에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매년 출제가 되지 않지만 29회 30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3년 주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 표시 2개 정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좀 복습 정리를 지난 시간까지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놓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세 우선권, 자, 이거는 22회, 29회, 30회 때 출제됐었는데, 자, 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홍길동 씨가 있어요. 홍길동 씨. 홍길동 씨. 홍길동 씨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홍길동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그 다음에가 또 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의 뭐, 이 집이 뭐 빌라라고 한다면 빌라가 4억짜리 빌라인데 은행에 요 채무가 3억이고 체납된 세금이 2억이라 볼게요. 그럼 토탈 채권액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5억 원이 되는 거죠. 5억 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집행이 진짜 100%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모자라죠? 5억에서 4억을 뺀 1억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 모자란 1억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받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나 세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프로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내가 다 가져가야지. 내가 권한이 더 있는데 내가 다 가져가야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합을 통해서 했을 때 100%다 가져가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만약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문제는 없잖아요. 손해보더라도. 자, 난 다 가져갈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억의 경매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3억으로 다 가져가 버려. 3억을 먼저 변제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얼마 남아요? 1억이에요. 그러면 세무서는 1억을 못 받게 되는 거고, 세무서가 먼저 만약에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2억을 받아버리면 얘네들은 1억을 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1억을 손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자, 고민했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합을 통해서 했을 때는 징수 순위를 정하자, 걷는 순위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부터 거둘 것이냐? 그러면은 이런 국세 이런 세금하고 은행 요 채권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피담보라는 것은 뭐냐? 피담보는 담보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채권과 부딪히면은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 느낌상으로도 그거에 당연히 세금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야. 원칙은 조세가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채권과 여기 보시면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우선하여 변제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산을 강제 매각하여 그 매각 또는 추심 금액 중에서 당해 조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로 봐요. 그게 당연히 세금이 이기는 거다. 그랬더니 은행이 난리를 친 거야. 은행이. 아니. 그러면 저희가 홍길동 씨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바로 담보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다가 이걸 표시하거든요. 우린 채권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등기부 배우실 거예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렇게 배우시는데 을구에다가 이걸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을구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얼마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 설정 비용도 다 발생이 됐고 이걸 다 해놨는데 야 이거 다 무시가 되고 세금이 다 이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건 왜 만들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도대체금 왜 만들었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세금이 이긴다면 이걸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이거야. 만들지 말든가. 개인 설정명만 들어가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고심에 빠진 거죠. 그 말 맞네. 틀린 건 아니네. 일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그러면 기준을 설정하자. 그러면 은행도 권한이 있고 세무서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권리의 깃발, 저는 이걸 권리의 깃발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의 깃발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권리의 깃발을 먼저 꼽은 자가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찜한 자가 먼저 가져가자. 그러면 공평할 거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맞네. 그러면 이때 기준점의 날짜가 있어야죠. 권리의 깃발을 어떤 기준점을 정해야지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먼저 찍었냐 안 찍었냐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그 기준 날짜가 있어요. 이 기준 날짜를 법정기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요? 법정기일. 그러면 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세채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해요. 그럼 그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냐? 신고일이라든가 아니면 고지서 발송일이 됩니다.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이 돼요. 그러면 이 날짜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신고 날짜가 있고 고지서 발송 대장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자, 이 세금의 날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24년도 2월 10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우리가 2024년도 담보 설정된 날짜가 언제냐? 담보 설정일이 예를 들어서 뭐 3월 2일로 돼 있다. 그러면 담보 설정이 3월 2일로 돼 있다. 그러면 얘가 더 빠르잖아. 그렇죠? 2월 10일인가? 얘는 2월 10일인데. 그럼 누가 더 가져가는 거야? 세금이 다 가져가는 거야. 말 되죠?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 설정일이 이번에는 3월 2일이 아니라 2024년도 1월 25일이었던 거예요. 담보 설정이 더 빠르네? 그럴 수 있죠, 뭐. 담보 설정된 날짜가 1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일보다는 담보 설정 날짜가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러면 담보가 더 먼저 가져가자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세금보다도 담보 설정보다도 세금이 더 먼저 날짜가 돼 있어. 그러면 세금이 더 먼저, 조세 채권이 더 먼저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다툼하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다툼하자 이거예요. 법정기일 중심으로 담보 설정이 되면 담보 채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법정기일이 담보 설정보다 앞서면은 세금이 우선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법정기일 날짜가 좀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외적으로 조세가 우선하지만 조세 우선권이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조세 우선권이 제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한.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자, 이거 정리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럼 홍길동 씨 집에 홍길동 씨가 이거를 반전세 반월세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세입자. 그랬더니 세입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제 소액 보증금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보증금 3천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 3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다 서로 지네들이 해결해 가버리면 보증금 3천은 못 받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세입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냐. 설사 얘네끼리 법정기일 가지고 다툼을 했다 할지라도 야 얘네보다도 더 먼저 이기는 애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얘는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액 보증금이라든가 임금 근로자의 만약에 뭐 이 사람이 회사의 대표인데 이 회사의 직원들이 근로자다. 그럼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임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맨 뒤에서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액 보증금 등이 있으면 이건 먼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얘네보다 더 앞서는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가 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 1년에 경매를 집행할 때 자, 이걸 이제 경매를 진행할 때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을 뭐라고요? 체납처분비.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 네,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뭐 공익비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집행비용이죠. 자, 그럼 이런 비용은 채권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야. 은행 주머니 돈이 먼저 나가는 거니까 채권자가 들어가는 비용은 먼저 챙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비용은 가장 1순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조세 우선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할 테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복습 정리하고 조세 우선권의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 찬잔 마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